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을 휩쓸고 갔던 흑사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마르세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1720년 마르세유 흑사병 사건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사건은 서유럽 지역의 마지막 흑사병 창궐이라고도 불리며, 한편으로 일부 사람들의 이기적인 탐욕, 정경유착, 정치인들의 거짓말, 그리고 역사에 대한 망각 등이 얽히고 설켜 일어난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재이기 때문에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건이었고, 300년이라는 시간차가 존재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르세유에 관해 이야기해 보면, 당시 마르세유는 파리 다음으로 프랑스에서 2, 3위를 다투는 대도시였습니다. 프랑스 남쪽에 있는 거대한 지중해 항구 도시로 그 존재감이 우리나라의 부산과 비슷해 보입니다. 마르세유는 1660년대 루이 14세 치세 아래 서남아시아 지역과의 무역 독점권까지 획득하면서 도시의 경제 성장이 상승 기류를 타게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의 권역이 확장되고 1700년대에 들어서면 남미에서도 상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의 부는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성장기 한복판인 1719년 7월 22일, 오늘날 터키 이즈미르 항구 도시를 향해서 무역선 한 척이 출발하면서 마르세유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무역선은 장 밥티스트 샤또라는 선장이 이끌었는데, 1719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시돈 티레 같은 현재 레바논의 항구 도시를 돌아다니며 비단 면직물, 그중에서 특히 모카들을 잔뜩 배에 실어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 5일 배가 트리폴리 향해 출발하는데, 이때 뜻하지 않는 불청객들도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시리아 지역에서 흑사병이 창궐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지역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 벼룩들이 페스트균을 품고 이 모카 속에 숨어들어가 배에 탑승했던 겁니다. 이런 불편한 동거 속에서 배는 2월 20일 트리폴리에 도착하고, 여기서도 필요한 화물을 얻고 일부 선원들을 탑승시킵니다. 그리고 4월 3일 드디어 마르세유를 향해 복귀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중해상에서 당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순조로운 무역 항해였지만, 이틀 뒤 트루크인 출신의 선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때부터 이 무역선은 몇 개월 뒤 도시 하나를 초토화시킬 전염병을 운반하는 죽음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해 도중 키프로스 섬에 들리는데, 여기서 배의 위생 상태에 이상 없다는 증명서를 받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 마르세유에 도착했을 때 배 안에 있는 화물들에 대한 전염병 검역에 있어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아내는데 유리한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 섬에서 샤토 선장은 원하는 증명서를 받아내고, 배는 다시 마르세유를 향해 복귀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항해 과정에서 차례차례로 5명이 무더기로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계속 항해는 이어지는데, 이 죽음을 실은 배가 마르세유에 가까워질 때쯤 한 가지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배가 마르세유로 바로 안 돌아가고 툴롱 서쪽에 있는 외딴 섬에 정박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추측한 설을 보면, 샤토 선장이 무역선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투자자들과 이곳에서 몰래 만나 모종의 음모를 꾸미지 않았을까 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 당시 무역의 운반책을 담당했던 선장이 이 무역 상품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들에게 배에서 떼죽음이 일어난 것을 알렸을 것이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툴롱에서 정박한 다음 일어난 이 무역선의 행적을 보면, 이 배는 뜬금없이 갑자기 이탈리아 리보누로로 향합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 프랑스 무역선들에 대한 전염병 검역 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어로 검역을 깨홍땡이라 하는데 약 40이란 뜻입니다. 그 시대 무역선이 싣고 온 화물들에 대한 검역 기간이 40일 정도 되었기 때문에 40이 그냥 검역 격리라는 의미로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시스템도 14세기 흑사병의 유럽 문명이 크게 되었을 때 탄생한 유산입니다. 흑사병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무역선이 항구에 들어갔을 때 외딴 섬에다가 화물들을 내리고 검역을 실시한 제도가 생겨나는데, 그 원조는 보통 1377년 라구사 공화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연도에 베니스도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1423년에는 라자레트라 불리는 검역 담당 기관을 운영하는 등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됩니다. 이후 베니스의 제도가 하나의 모범이 되어 다른 유럽의 항구 도시들도 이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마르세 역시 마찬가지로 지중해의 주요 항구 도시로서 이 검역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좀 더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면, 무역상들이 항구에 입항하면 검역 사무국에서 일단 검사를 받습니다. 이때 세 종류의 검역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표와 같이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검역 기관이 달라집니다. 이 세 개 등급 중에서 전염병에 대한 의심이 강해질수록 항구에서 점점 더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다가 격리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의심이 없는 경우는 항구도시 본토에 있는 검역소에 물건을 내려 검역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화물들을 도시 안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검역 기간 동안 화물들이 위치했던 곳이 라자레트라 불리는 검역소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720년 상황으로 돌아가서 당시 샤또 선장이 이끄는 이 무역상들의 상품들은 모두 7월 22일 보케흐 지방에서 열릴 예정인 푸아르에 내놓을 상품들이었습니다. 푸아르는 박람회라고도 번역되는데 각지의 도매 상인들이 모여 여러 상품들을 판매하는 대규모 상품 박람회였습니다. 그러니 샤또 선장을 비롯한 이 화물들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7월 21일까지 박람회 상품들이 모두 제때 도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검역에 이상이 없다는 증명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 배가 갑자기 이탈리아 리보누로로 향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키프러스 섬에서 출발하고 나서 5명이 죽은 것에 대한 서류 조작을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5월 17일 배는 리보누로에 도착하는데 그곳이 정부에서 군사들을 보내 배를 작은 만에다 정박시키고 항구에는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배가 이곳을 떠난 다음 또다시 3명의 선원들이 사망한 것을 보면 이때 리보누로의 대처는 신의 한 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보누로 시 정부에서는 이 의심스러운 문제배에 얽히고 싶지 않아 샤토 선장이 원하는 대로 검역에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배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악성 열병으로 죽은 것 같다는 소견서까지 써줍니다. 이렇게 소임을 달성한 샤토 선장은 드디어 마르세유로 향합니다. 트리폴리에서 출발하고 나서 총 9명의 사람이 배 안에서 비명 행사한 이 죽음의 배는 결국 5월 25일 마르세유에 도착합니다. 마르세유에 도착한 샤또 선장은 검역 사무국에 가서 입항 신고를 하고 검역에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마르세유 본토에 위치한 검역소에 배를 정박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틀 뒤 5월 27일 배 안에 있던 선원이 갑자기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검역 사무국에서는 본능적으로 자르섬으로 배를 보내버립니다. 자르섬이 원래 무역성들의 검역 과정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화물들과 배를 보내버리는 격리 구역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때가 마르세유 검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마지막 때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자르섬에 보내버리고 나서 검역 사무국에서 다시 회의를 하는데 일단 배를 다시 항구에 가까운 포메그 섬으로 정박시키도록 합니다. 이틀 뒤인 5월 19일 또 회의를 해서 값비싼 화물들은 우선적으로 마르세유 안에 있는 검역소에 내린다고 결정하고 6월 3일 결국엔 배 안에 있는 화물들은 전부 마르세유 검역소에 내린다고 결정 내립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페스트균을 품고 있는 벼룩들 역시 마르세유에 상륙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런 결정을 내리게끔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 인물이 마르세유의 시정을 책임지는 수석 행정관이었던 장 밥티스트 에스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역선의 수익금에 있어 가장 큰 지분을 에스텔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터키 레바논 일대를 경유하여 물건을 잔뜩 싣고 온 이 화물들의 당시 가치가 30만 리브르였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원화로 환산하면 12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120억에 눈이 멀어 도시의 총 책임자나 다름없던 에스텔은 도시의 검역 시스템을 불구로 만들어버렸고 그 시스템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역관들 역시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 누구 하나의 결정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기록을 보면 샤또 선장은 배 안의 선원들이 영양실조로 죽은 것이라고 서로 조작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20억에 대한 탐욕이 흑사병을 마르세유 안으로 불러들이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1723년까지 마르세유를 포함한 프로방스 지방에서 최대 12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프로방스 전체 인구 40만 명 중에 12만 명입니다. 즉 일부 개인들의 탐욕으로 총 인구의 30%가 증발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으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한 더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본 원인도 생각해봤는데 영상 서두에 언급했듯 역사에 대한 망각도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6월 3일 화물들이 모두 검역소에 내려지게 되고 6월 13일 검역소에 근무하고 있던 한 경비원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 의사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단순히 늙어서 자연사한 것으로 진단 내립니다. 온몸에 검은 반점 부종이 명백하게 흑사병의 전형적인 증상인데 당시 마르세유 관계자들은 이것이 흑사병일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흑사병은 과거 역사책에서나 존재하던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무엇보다 근 60년 동안 마르세유의 역병이 크게 창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일함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망각 속에 빠져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불을 지피는 일이 벌어지는데 6월 14일 선원들의 격리 기간도 끝나면서 마르세유 도심지로 선원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일 뒤 6월 20일 처음으로 마르세유 구 도심지에서 여성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부터 화물을 하역했던 인부들, 검역소에 있던 사람들, 구 도심지의 시민들도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7월 9일 13세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이르러서야 마르세유 당국에서 이거 흑사병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점점 흑사병에 대한 언급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 정부에서 더 가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르세유의 정치인들은 흑사병이 터진 것을 은폐해버리고 시민들에게 도시 위생 상태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검역소에서 약간의 전염병이 돌았을 뿐이라고 선전합니다. 결국 이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일 크게 벌리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맙니다. 정보를 감추어버리고 명백히 지금 대형 사고가 터졌지만 마치 사소한 사고인 양 작아 보이게 만드는 눈속임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궁색한 정치는 이미 흑사병에 마르세유 대문이 열린 상황에서 아예 대문짝을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근데 1720년 이때에도 아직 흑사병이 벼룩 쥐가 매개체였다는 것을 알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만약 이때 이실 짓고 흑사병이라고 공언했더라도 얼마나 대처를 잘 했을까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공기정화가 흑사병에 대한 대처 방법이었으니 흑사병에 대적할 만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아직은 구 도심지에 퍼지는 상황이라 마르세유의 리더십 역량이 달렸겠지만 봉쇄와 격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신도심지로 퍼져나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거나 방역은 실패하였고 7월 21일 신이 인간에게 전쟁을 선포하였다라는 마르세유의 한 신부의 말처럼 본격적으로 떼죽음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월 23일에 와서야 흑사병이 터졌다고 시 정부에서 공언합니다. 이후에 마르세유 도시를 봉쇄하거나 대중들이 운집해 있는 카페, 선술집, 식당, 따바지 등에 폐업 명령을 내리는 등 손 놓고 있진 않았지만 이미 방역선이 붕괴된 지 오래입니다. 이때부터는 말 그대로 방역선 붕괴 이후 시작된 죽음의 연속이라 전염병이 어떻게 한 도시를 휩쓸어 지나갔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초부터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여 하루 100명씩 죽어나기 시작하고 8월 중순에는 하루 300명씩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이르면 이때가 절정기인데 하루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증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를 변곡점으로 9월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400명씩 죽다가 10월에 이르면 100명씩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1월 한겨울이 다가올수록 전염병 확산이 주춤해집니다. 이후 겨울이 오에 따라 전염병이 정체되긴 하는데 이때 또 한 번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앞에서 흑사병의 대처 방법으로 공기 정화를 시켰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공기를 정화시킨다고 유황을 마구잡이로 불태우는 바람에 정작 겨울 난방에 쓸 목자재가 부족해집니다. 결국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번에는 추위와도 싸우게 됩니다. 한편으로 7월 31일 마르세유 도시봉쇄 당시 이미 방역선이 뚫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지옥이 된 동시에 전염병은 프로방스 곳곳으로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23년까지 프로방스 지방 곳곳에서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프랑스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르세유가 붕괴되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아비뇽 교황령, 브나스크 백장령, 그리고 프랑스 중앙정부 3자가 방역선 구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당시 프랑스 국정 운영의 실질 책임자는 어린 루이 15세를 대신하여 섭정을 맡고 있던 필리프 2세 도를레앙 공작이었습니다. 오를레앙 공작이 진두지휘하에 흑사병 대처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신의 주치를 포함한 프랑스 최고 의료진들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군대를 파병시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문제의 배를 빨리 태워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전염 도시를 국왕의 직권으로 오를레앙이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고 루이 15세 이름으로 지원금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계엄령처럼 중앙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여 혼란의 연속 속에서 사람들에게 질서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한편으로 전염병 북상을 막기 위해 사람들에게 통행증이 없으면 이동에 제한을 가하는 등 통행 금지령을 내렸고 전염 지역에서 오는 화물들은 철저하게 검역 과정을 거치게 하고 전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과 접촉할 시에는 무거운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예 돌로 방역 벽을 쌓아 병사를 주둔시키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일부 지방에서 이때 쌓은 벽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방역선을 구축해도 랑그도크 일부 지방에 전염병이 발병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흑사병이 프랑스 전역으로 퍼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면 그래도 이때의 방역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의 끝으로 이런 대재앙을 낳게 한 원흉인 에스텔과 샤또 선장의 말로는 어땠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참 아이러니하지만 두 인물 모두 흑사병에 안 걸리고 살아남았고 그렇다고 그들 죄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그 당시에도 이 두 사람에게 전염병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샤또 선장 같은 경우는 흑사병 터지고 책임을 추궁당하여 샤또 디프라는 섬에 있는 감옥에다 가다 넣어버리긴 합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시들해지고 사람들 기억 속에 전염병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1723년이 되면 그냥 풀려납니다. 에스텔 같은 경우는 그 시대 유명한 군인인 빌라르 원수가 이 모든 불행의 시작점이 에스텔에게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분명 정부에서는 에스텔에게 책임의 소재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처벌은커녕 1722년 귀족 자기를 받고
우리 돈 800만 원에 해당하는 살해금까지 받습니다. 이런 엉뚱한 처벌 결과를 낳은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일단 이 시대는 아직 탈주술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염병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한 신의 분노라는 식으로 일반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프랑스 정부가 감싸주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전염병이 기존 사회 질서를 뒤흔들고 새로운 질서가 창출되는 분기점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프랑스 기득권력 입장에서도 그렇게 될 위험성은 마찬가지였으며 실제로 아를 지방에서 폭동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마르세유에서도 흑사병이 터졌을 당시 귀족 계층들 비롯한 부유층들이 1순위로 도망갔고 심지어 누구보다 책임의식이 있어야 했던 관련한 의사들도 일부지만 도망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마르세유에서는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팽배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정부는 대중들이 그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에 따라 존망이 왔다 갔다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만들어내고자 했던 이미지 메이킹은 이 그림이 잘 대변해 줄 것이라 봅니다. 마치 구세주인 양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개입하여 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해 주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전자는 로즈경이 대표적이고 후자는 벨장스 주교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지옥이나 다름없던 상황 속에서 그래도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영웅들만 자리 잡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 메이킹 속에서 에스텔과 샤또 선장의 죄상을 추궁하여 공개적으로 처형하게 되면 오히려 정부의 이미지 메이킹에 역행하는 걸림돌이 될 위험성이 커지니 이들에게 더 이상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두 인물은 자연스럽게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1802년 마르세유 흑사병 사건 당시 영웅적인 행동을 했던 인물들을 기리는 기념물이 하나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에 에스텔 이름이 지금도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코미디이자 비극인 역사의 아이러니 같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